이건 모두 다 거짓말이고 가짜 자료입니다. 진실은 이 USB 안에 있습니다. 대형 호텔 주주총회장 뒷자리에 서 있던 녹즙 배달원 하나는 무대 위 스크린에 떠오른 회장 해임 건이라는 글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음모를 녹음했지만 그걸 신고했다가 오히려 출입 금지를 당했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가 이 자리에 다시 온 이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린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으니까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호텔 연회장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가운데 100여 명의 주주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정면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유남물산 정기 주주총회. 매년 비슷한 풍경으로 진행되던 이 자리가 올해만큼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죠. 객석 곳곳에서 들리는 속삭임,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사회자가 단상 위에 올라서며 마이크를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유남물산 제41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과 이사진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흩어지듯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소리마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심 어린 환영이라기보다는 관례적인 예의처럼 느껴지는 박수였죠. 연회장 왼쪽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지팡이를 짚은 72살의 윤경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그리고 은색 지팡이. 회장의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자 앞쪽 좌석 몇몇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편 절반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어요. 회장이 단상 앞 중앙 의자에 앉자 이사진들도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태수 전무는 이미 먼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뒤쪽 객석 3번째 줄에 앉아 있는 이도훈 재무총괄과 오지훈 인사본부장을 향해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하는 순간 마치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사회자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의안 심의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커다란 글씨가 떴어요. 의안 제1호 대표이사 해임의 건.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뭐야? 해임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옆 사람에게 확인하듯 물었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을 노려봤습니다. 경우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죠. 그는 재빨리 옆에 앉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비서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본 의안은 예정에 없던 안건이지만 긴급 동의에 따라 상정되었습니다. 상법 제385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놀라움을 숨기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재빨리 태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편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녹즙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27살의 이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호텔에 행사가 있다는 말만 듣고 왔을 뿐 그게 무슨 행사인지는 몰랐어요. 그저 녹즙 배달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무거운 침묵, 그리고 스크린에 떠 있는 해임이라는 글자. 하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여기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 구석에 쟁반을 내려놓고 벽 쪽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로 쏠려 있었으니까요. 장태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고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오늘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논의하겠습니다.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한 주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의안 사전 공지도 없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차갑고 예의 바른 것이었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도훈 본부장께서 최근 재무 리스크와 관련된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자회사 손실 현황, 특정 계좌로의 자금 이동 내역, 회장 개인 명의로 처리된 비용 항목들. 숫자들은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마치 회장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객석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정도였어? 회사 돈을 저렇게 썼다고? 오지훈 인사본부장은 객석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특정 주주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면 회사가 한 번 더 도약합니다. 지배구조도 명확해지고요. 하나는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료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이젠 내려와야지. 나이가 너무 많아. 저 나이에 경영이 가능하겠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물컵을 들여다가 그만 손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회장의 구두를 적셨습니다.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죠.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윤지연이 재빨리 아버지를 향해 몸을 숙이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심장이 쿵쾅거렸죠. 태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회장의 과거 투자 결정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실패한 해외 사업,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개인적 수색 활동. 하지만 그는 그 수색 활동이 사라진 손녀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맥락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단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판단으로만 규정했죠. 이도훈이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특정 투자 내역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실제로는 손녀 수색 비용이었지만 화면에는 단순한 실패 투자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쭉 빠져나가는 모습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어요.
객석 뒤편에서 한 나이 든 주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윤 회장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이 회사를 누가 일으켰는데. 그러자 젊은 주주 하나가 뒷줄에서 차갑게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꼴 아닙니까? 과거 공로만으로 계속 앉혀둘 겁니까? 객석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주주들은 회장을 옹호했고 젊은 주주들은 변화를 외쳤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연 회장은 순식간에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는 쟁반을 들고 천천히 자리를 옮기다가 우연히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어디서 본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은 하나의 얼굴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재빨리 시선을 피했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의 가방 속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녹음기였어요. 하나는 며칠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이상한 대화들을 우연히 듣게 됐고 본능적으로 녹음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 녹음기가 또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꽉 껴안으며 녹음기 불빛을 가렸어요. 연 회장 뒤편 벽면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천천히 객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렌즈는 무표정하게 회장의 얼굴, 태수의 미소, 주주들의 손짓,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하나의 모습까지 담아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저 자료는 맥락을 잘라낸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술렁이는 연 회장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귀를 막았죠. 하나는 뒷자리에 서서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이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 태수의 차갑고 침착한 어조, 주주들의 분노와 동의, 그리고 하나 자신도 모르게 이 순간이 단순한 회사 행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이 회의만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채 밝기도 전 허름한 빌라 옥상에서 이하나는 종이 상자에 담긴 녹즙병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운 유리병을 훑으며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뚜껑이 단단히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죠. 오늘도 안 팔리면 진짜 끝이다. 옥상 난간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빛나는 건물들 속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녹즙병을 챙기고 5시 반부터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방에서 어머니 박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 상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뛰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정기고지서와 월세 독촉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 녹즙 대리점 알바를 시작한 건 순전히 지인의 소개 덕분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편의점, 식당, 공장 등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어디 하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일을 못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늘 어딘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아는 언니가 녹즙 팔아볼래? 성과급이라 힘들긴 한데 내 성격이면 할만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 골목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손수레에 녹즙병을 싣고 상인들 사이를 누비며 목소리를 냈어요. 사장님, 간 건강에 좋은 녹즙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우린 커피 마셔. 그런 거 먹을 돈 없어. 하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절당하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번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는 좁은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녹즙병 3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초록빛 액체가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니까. 배상금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는 녹즙 알바 외에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 남짓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녹즙 본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실적이 이러면 다음 달에 계약 연장 어려워요. 알죠? 하나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단골 만들기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새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는 고객들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간 수치가 높다는 할머니, 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아저씨, 피부 트러블이 심한 언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건 하나가 가진 몇 안 되는 재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대형 빌딩 뒤편 흡연구역을 지나가다가 심하게 기침하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담배를 피우다 말고 몸을 숙인 채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녹즙 한 병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간에 좋아요. 노인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그런 거 안 마셔.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하세요. 그냥 한 번만요. 공짜예요. 노인은 하나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웃으며 녹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번은 먹어줘야지. 노인은 뚜껑을 열고 천천히 녹즙을 마셨어요.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경비나 하청업체 직원인 줄 알았죠. 인사를 나누고 하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녹즙 대리점 사장이었어요. 야, 너 어제 그 빌딩 갔어? 유남물산 건물. 하나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갔었는데요. 거기서 정기 계약 들어왔다. 야, 너 뭐 했어? 사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기 계약이요? 그래. 이 건물 회장님이 그냥 한번 마셔보고 직원들 다 먹이자고 했대. 너 회장님 만났냐? 하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제 만난 사람들 중에 회장이라는 말에 놀라면서도 문득 그 기침하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 할아버지인가?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설마 그 사람이 회장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하나는 녹즙 본사에서 받은 새 유니폼을 입고 유남물산 본사로 향했습니다. 출입증을 발급받는 순간 하나는 평생 처음으로 깨끗한 대기업 로비를 밟았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정갈하게 정돈된 안내 데스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다른 납품 기사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진짜 빡세. 인사부에 찍히면 끝이야. 맞아, 조심해야 돼. 하나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여자가 급히 들어왔어요. 42살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오지윤 인사본부장이었죠. 오지윤은 하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거울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숨을 죽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하나는 각 층을 기억했습니다. 냉장고 위치, 직원 휴게실, 회의실.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묘한 냉기였어요. 여긴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 점심시간 어느 층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조용히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전무님이 진짜 회사 정리하려는 것 같아. 나도 그 느낌 받았어. 분위기 이상해. 하나는 녹즙을 나눠주며 그 대화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5층 임원층, 분위기 차가움 7층 관리본부, 수다 많음. 자연스럽게 하나는 관찰자가 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나는 작은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돌려받는 빈 병에 작은 감사 쪽지를 붙여주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웃는 하루 되세요. 같은 짧은 문구였죠. 직원들이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즙 아가씨, 오늘도 왔네? 하나씨, 고마워요. 어느 날 한 직원이 휴게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회장님 예전에 손녀 잃어버렸던 얘기 들어봤어? 하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손녀? 하나는 녹즙을 건네는 척하며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응, 23년 전이었나? 백화점 화재 때 실종됐다던데. 진짜 안 됐다. 그 뒤로 회장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대. 하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그 회사 회장님이 손녀를 잃어버렸다더라.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을 뜨던 손이 공중에 멈춰선 채로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얘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나는 그 짧은 표정 변화를 어렴풋이 기억해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깊게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나는 창문 너머로 유남물산 빌딩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건물이 멀리 보였어요. 하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겠어. 막연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 건물이 자신의 과거와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몇 주가 지나자 하나는 유남물산 빌딩 안 사람들의 얼굴과 직책, 심지어 습관까지 웬만큼 외우게 됐습니다. 세 번째 층 김 대리는 매일 오전 10시에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5층 박 과장은 점심 직후에 꼭 껌을 씹었어요. 7층 휴게실은 수다가 많았고 5층 임원층은 항상 조용했죠. 하나는 녹즙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리듬을 익혀갔습니다. 재무본부가 있는 6층은 유난히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나가 저녁 7시쯤 지나가도 9시에 다시 지나가도 불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는 항상 이도훈 재무총괄이 있었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관리직 직원 한 명이 휴게실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CFO가 요즘 전무랑 붙어 다니더라. 뭔가 꾸미는 것 같지 않아? 옆에 있던 동료가 웃으며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일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녹즙을 건네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인사본부 앞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제목은 조직 슬림화 계획 안내였어요. 하나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게시판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공지를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조직 슬림화라니 결국 구조조정이잖아. 이번엔 진짜인가 봐. 그 말들이 복도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공포가 빠르게 번져갔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날 오후 7층 휴게실에 녹즙을 배달하러 갔다가 한 여직원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고 눈물을 닦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3명 나간다더라.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냐? 동료는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녹즙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쩌면 아닌 소문일 수도 있어요. 여직원은 고개를 들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녹즙 아가씨. 하나는 휴게실을 나오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회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생계였고 가족을 지키는 방패였죠. 며칠 후 회장의 비서가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자였어요. 회장님이 아침마다 드시는 거 따로 챙겨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따로요? 제가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회장님이 당신 녹즙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하나는 매일 아침 8시 반쯤 회장실 근처로 녹즙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도를 걷다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회장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회사 이어가야지. 하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딘가 쓸쓸했죠. 하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자 장태수 전무가 서류철을 들고 회장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는 차가운 얼굴이었죠. 잠시 후 태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반대편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회장실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왔구나. 고맙네. 하나는 녹즙을 건네며 간단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데 말투가 옛날 사람 같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반말하던데. 하나도 웃었습니다. 저 원래 이래요.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넌 가족이 어떻게 되나?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기억이 없어요. 회장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많이 있나?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어요. 어릴 때 사고가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회장은 녹즙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하나는 인사본부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회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지훈 본부장이 팀원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구조조정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사내 식당에 들렀을 때 김복순 조리사가 국을 끓이며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두라는 거 아니냐? 나이도 많고. 하나는 옆에 서서 복순을 바라봤어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밖에서 온 사람 눈엔 어떠냐? 여기 분위기.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밥이 맛있어서 좋던데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속으로 느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오후 5시쯤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이도훈과 오지훈이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하나를 보지 못한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총 전까지 자료는 완벽히 정리하세요. 네, 문제될 만한 건 다 빼고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숨을 죽이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주총? 자료? 문제될 만한 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하나는 고민했어요.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낼까 아니면 기록해둘까? 결국 하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11월 15일 주총 관련 자료 정리, 문제될 만한 것 제거. 다음 날 복도를 지나가다가 두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전무님 쪽 펀드에서 우리 회사 지분 더 산다더라. 진짜? 그럼 경영권이. 하나는 일부러 보지 못한 척 지나쳤습니다. 출입증이 막히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먼저 긴장했어요. 쟁반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회사 안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하나를 돌아봤어요. 괜히 휘말리지 말고 일만 하고 와. 알겠지? 하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거든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고 난 뒤 하나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강아지 모양 열쇠고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걸 손에 쥐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물건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회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다가 하나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회사 연역 사진, 시상식 사진, 그리고 한 장의 가족 사진. 하나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가 유난히 또렷했죠. 하나는 액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모양이 거울 속 자신의 눈과 너무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뒤에서 걸어오던 최 기사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액자를 보고 있는 하나를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기사는 황급히 서류를 주우며 하나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최 기사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를 스쳐 지나가더니 다시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예쁘지요? 우리 회장님 손녀였어요. 하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였어요 라는 과거형이 신경 쓰였어요. 지금은 없다는 뜻인가? 하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네요. 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네, 23년 전 사진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더 묻지 않았어요.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다가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최 기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최 기사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만 아니었으면. 하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최 기사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그게 오래된 상처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하나는 집에 돌아와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유남물산 손녀 실종이라고 쳤더니 23년 전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백화점 화재, 실종된 5살 여자아이 사흘간 이어진 수색 작업. 신문 기사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지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하나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같은 시각 유남물산 본사 회장실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경호 회장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짜리 손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손녀가 좋아하던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또 사진을 보고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요.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만 아이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그 백화점에 보냈으니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도 평생의 짐이었어요. 같은 시각 하나는 집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아지 모양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그걸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본 듯한 장면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불길, 연기, 사이렌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하지만 실제 기억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는 걸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오래됐는데도 안 버리네. 하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시장에서 산 거야. 내가 어릴 때 갖고 싶어 해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게 어머니는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회사 5층 휴게실에서 하나는 녹즙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지연이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지연은 커피를 뽑으려다가 하나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연은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하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고객님. 하지만 지연은 하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뽑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의 사무실로 오지윤이 찾아왔습니다. 오지윤은 인사평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요즘 회장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연은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선 내가 판단한다. 오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 하나는 사내 식당 모퉁이에서 김복순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순은 국을 저으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회장님 손녀 잃어버린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어. 예전엔 엄격하긴 해도 웃음이 많았는데 그 뒤론 표정이 굳어지셨지. 하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이 손녀 찾겠다고 사비로 수색대, 사설 탐정까지 썼다더라. 그때 회사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들 하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은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서도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무본부 회의실에서 이도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장태수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손녀 수색에 쓴 비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주주들 앞에서 좋은 무기가 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혹하게 말했어요. 윤 회장이 감정에 휘둘린 대가를 이제 치르게 해줘야지. 하나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멀리서 그 둘의 모습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둘은 뭔가 다르다. 며칠 후 회사 로비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벽면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녹즙을 배달하러 가다가 전시 공간 앞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젊은 회장이 어린 손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선은 사진 속 아이가 들고 있는 물건에 꽂혔어요. 강아지 모양 열쇠고리였습니다. 하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하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열쇠고리 정말 시장에서 산 거 맞아요?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하나를 돌아봤어요. 그냥 시장에서 산 거야. 왜 자꾸 그걸 물어? 하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하나가 잠든 뒤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구석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죠. 어머니는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23년 전 병원에서 받은 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인생에서 과거는 묻어두고 싶다. 새벽 3시쯤 하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말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떠올리려 했지만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하나는 아직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나와 회장 사이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이 녹즙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아침마다 나한테만 특별히 하나 더 챙겨달라. 내 녹즙이 제일 맛있어. 하나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제 것도 다 똑같은 녹즙인데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주는 건 다르더라고.
그날부터 하나는 매일 아침 회장실에 녹즙을 2병씩 가져다 줬습니다. 회장은 녹즙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옛날에 우리 손녀도 이런 걸 잘 마셨지. 채소 같은 거 싫어하는 아이들 많은데 그 애는 잘 먹었어. 하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5층 복도 끝,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회장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묘한 기시감도 들었죠. 왜인지 모르게 저 아가씨를 보면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녹즙 아가씨 어디 출신이래요? 최 기사는 백미러로 지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린 시절 사진이 없다고 하더군요.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닮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눈빛이랄까, 웃는 모습이랄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재무본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이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주주들의 불안을 줄이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말입니다. 그는 장태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장 전무님이야말로 이 회사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분이죠. 회의 후 한중간 관리자가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윤 회장님인데 창업자시잖아요. 오지윤이 차갑게 받아쳤어요. 감정으로 회사 운영할 겁니까?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간 관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시간 하나는 사내 식당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명단이 암암리에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명단에 김복순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순을 찾아갔어요. 복순은 국을 끓이며 쿨한 척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 나가야지 뭐.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내줘야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날 저녁 식당 뒤편을 지나가다가 복순이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내 식당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회장님 덕분에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식당이 왜? 무슨 일 있어? 하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회장은 눈치를 챘어요. 그날 오후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이 아직 그만두기 싫어하나? 그 친구 없으면 여기 밥맛이 안 나는데. 다음 날 오지윤은 인사팀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김복순은 정리 대상에서 빼. 위에서 말씀 있으셨어. 인사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지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회장은 감정적이야. 이참에 내려와야 해. 큰 그림 속에서 작은 양보를 한 거였죠. 하나는 각 부서 휴게실을 돌며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퇴사, 전보, 재계약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회사 전체가 태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 단골 직원이 하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전무님이 요즘 외국계 펀드 사람들이랑 자주 만난다더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이도훈은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외국인 펀드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지배구조 개편 후 당신들이 지분을 늘리면 우리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현 회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태수가 단호히 대답했어요. 조건은 하나, 윤 회장은 내려와야 합니다. 그날 오후 하나는 본사 로비를 지나가다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악수하는 태수의 모습을 멀찍이서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양인들, 웃으며 악수하는 태수. 하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회사 주인들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어. 집에 돌아온 하나는 어머니에게 툴툴댔습니다. 엄마, 부자들 사는 세상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도 서로 잘라내고 밀어내는 건 똑같더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거긴 내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네. 어느 날 저녁 회장이 하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식사하자. 집밥이 그립거든. 하나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왜 안 돼? 넌 이제 우리 회사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던 지연이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버지. 회장실 문이 닫힌 뒤 지연은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설마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같은 시각 다른 회의실에서는 윤경호를 끌어내리기 위한 숫자와 말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는 마지막 녹즙 회수를 위해 6층 재무본부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빈 병을 회수하며 복도를 걷다가 문득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하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 모퉁이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장태수와 이도훈이 회의실 안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스피커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외국인의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들렸어요. 윤 회장을 내린 뒤 당신이 회장이 되면 우리는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약속된 지분 확보도 진행하고요. 하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신 구조조정은 내 방식대로 하게 해주시오. 감정 개입 없이 철저하게 말입니다. 하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회장을 끌어내리고 회사를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죠. 하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통화가 끝난 뒤 이도훈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재무제표 손봐야 할 부분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사회에서 숫자는 내가 책임져. 인사는 오상무가 처리할 거야. 각자 맡은 역할만 완벽하게 해. 두 사람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벽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태수와 도훈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에야 하나는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꽉 껴안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는 무서워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나는 방문을 닫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윤 회장을 내린 뒤 당신이 회장이 되면 구조조정은 내 방식대로. 하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나쁜 소문이 아니었어요. 실제 회사 장악 계획이었습니다. 회장을 끌어내리고 직원들을 정리하고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하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바로 가져다 드릴까? 하지만 곧 자기 검열이 시작됐어요. 나는 단순 알바야. 내가 감히 회장실에 가서 이런 걸 말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회사 내부 문제니까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7층 인사부 옆 휴게실에서 인사팀 막내를 불렀어요. 저기 혹시 회사에 이상한 일 생길 것 같은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막내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하나는 말을 고르려다가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오지윤 인사본부장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와 막내 직원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오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회사에 대한 건 인사본부를 통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1시간 후 하나는 인사본부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걸린 자격증들, 그리고 온화하게 웃고 있는 오지윤. 하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회장님을 해임하려는 계획 같은 거요. 오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줬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는 어제 들었던 내용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외국계 펀드 이야기, 구조조정 계획,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제가 녹음을 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지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잘 검토해 볼게요. 혹시 파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지윤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마음을 놓았어요. 하나는 USB에 파일을 옮겨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지윤은 USB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하나는 안도하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이제 전문가가 처리할 거라고 믿었죠. 그날 저녁 오지윤은 장태수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녹즙 배달원이 가져온 겁니다. 어제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어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훈도 옆에 서서 긴장한 얼굴로 USB를 바라봤어요. 이 녹음 위험하지만 우리 쪽에 유리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오지윤이 침착하게 분석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죠. 이 녹음 출입증도 없는 알바가 몰래 따낸 거라면 오히려 걔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군.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처럼 유남물산 본사 게이트에 출입증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불빛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나는 당황하며 다시 찍었지만 똑같았습니다.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어요. 경비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납품업체 교체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하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녹즙 대리점 사장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실수했냐? 본사에서 너 출입 금지하라더라.
계약 깨지면 어떡하려고. 하나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상한 걸 들었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신고했는데. 사장이 소리쳤어요. 그런 거에 끼어들지 말랬잖아. 넌 녹즙이나 팔면 되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나는 게이트 앞에 서서 눈물을 삼켰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하나를 쳐다봤습니다. 부끄럽고 억울했죠. 집에 돌아온 하나는 어머니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녹음 이야기, 인사부에 신고한 이야기, 그리고 출입이 금지된 이야기까지.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가 뭘 했어? 괜히 휘말리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모른 척해요? 저 회사 사람들은 누가 지켜줘요?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야. 부자들 싸움에 끼어들다가 다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나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의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출입 금지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집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녹즙 대리점 사장은 이미 다른 배달원을 투입했고 하나는 계약 해지 통보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집 아래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 최 기사입니다. 회장님 운전기사요. 하나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차체가 이 낡은 동네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당신을 못 보신다고 찾으셨어요. 최 기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회사 밖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카페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하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 2층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경우 회장, 윤지현, 그리고 최 기사가 들어왔어요.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였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회장은 하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 못 들어온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우연히 들은 걸 신고했는데 오히려 제가 출입 금지당했어요. 지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뭘 들었죠? 하나는 며칠 전 밤 6층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 회의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장태수와 이도훈의 통화 내용, 외국계 펀드와의 계획, 회장을 끌어내리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냉혹한 대화, 그리고 그걸 녹음했다가 인사부에 신고했다가 출입 금지당한 과정까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최근 느꼈던 이사회의 이상한 분위기,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 장태수의 차갑게 변한 태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연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직접 말하지 않았죠? 회장실에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녹즙 팔던 사람이니까요. 감히 회장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누군데 회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 기사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3년 전 백화점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날 회장님 손녀가 실종됐죠. 5살이었습니다. 하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최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항상 들고 다니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아지 모양 열쇠고리였어요. 제가 백화점 가는 길에 사들인 거였죠. 회장은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열쇠고리 좀 볼 수 있을까? 하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가방을 열었어요. 오래된 강아지 모양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회장은 그걸 보는 순간 손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열쇠고리를 대신 받아들었습니다. 지연은 열쇠고리를 양손으로 떨리며 들여다봤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양 이 긁힌 자국 이건 우리 아이가 백화점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자국이에요. 제가 기억해요. 그날 오후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 열쇠고리에 금이 갔었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릴 적 사진은 없나? 5살 이전의 사진?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큰 사고가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고요. 지연은 의사로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 하면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DNA 친자 검사요. 며칠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어요. 혹시 아니라면 저만 혼자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하지만 결국 눈물을 참으며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싶어요. 제가 누군지. 2시간 후 조용한 개인 병원 체열실. 지연이 하얀 가운을 입고 직접 하나의 팔에서 체열을 했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빨간 피가 시험관에 천천히 차올랐죠. 회장도 옆 의자에 앉아 체열을 받았어요. 2사람의 피가 담긴 시험관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검사실 담당자에게 당부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부탁드립니다. 급한 일이에요.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회장은 밤마다 23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백화점 5층 식당가에서 시작된 불길. 처음엔 작은 연기였지만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갔죠.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그 손이 놓쳤습니다. 단 1초였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손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야, 하나야. 하지만 연기와 비명 속에서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죠.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던 자신의 모습, 지연이 실신에 쓰러진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같은 시간 유남물산 재무본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이 노트북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보고했어요. 윤 회장 해임안 통과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상 우리 측이 유리합니다. 장태수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외부 펀드 쪽 의결권 행사는 확실한가? 오지윤이 대답했어요. 네, 서면으로 약속받았습니다. 해임안이 상정되는 순간 우리 편으로 표를 던집니다. 태수는 창밖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윤경호가 뭔가를 들고 나와도 걱정 없어. 그 녹음은 불법 수집 증거야. 출입증도 없는 알바가 몰래 녹음한 거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4시 병원 상담실. 지연 회장 하나 세 사람이 하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방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으려다가 결국 지연에게 넘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 읽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 섞여 나왔어요. 친자관계 99.9% 일치 아버지. 이 아이 맞아요. 우리 아이 맞아요. 하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정말 여기 집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비틀거리며 하나에게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회장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았다. 정말 미안하다. 72살 노인의 눈에서 2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연도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하나도 울었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손을 다시 잡게 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손을 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최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회장과 지연 그리고 하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들 가족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자. 내 방도 마련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할게. 하나는 고개를 돌려 회장을 봤어요. 회장의 눈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녹즙 배달원이었는데 갑자기 재벌가 손녀가 됐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은 무리예요. 이 아이도 정리할 게 있을 거예요. 천천히 가요. 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하나는 낡은 빌라 앞에 내렸습니다. 회장은 차창을 내리고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우리는 기다릴게. 차가 떠나고 하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집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 박미정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하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어머니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저 그 집 아이 맞대요. 어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언젠간 이날이 올 줄 알았다. 하나는 놀라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알았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따라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벽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철제 서랍을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안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받은 서류야.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손으로 쓴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 부모 찾는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음. 병원 측에서 보호 중. 연고자 나타나지 않으면 보육원 이송 예정. 하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내가 널 안 데려왔으면 넌 아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하나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어머니가 하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하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쪽 사람이에요? 여기, 아니면 거기. 저는 누구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나는 다시 한강 카페에서 회장과 지연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당장 이 집 사람으로 살 준비는 안 됐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돕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에게 그럴 의무는 없어. 위험한 일이야. 하나는 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순 아줌마, 경비 아저씨, 그 많은 직원들이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일주일 후에요. 우리가 가진 카드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 아직도 녹음기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복도에서 녹음한 파일은 안 지웠어요. 회장이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나? 인사부에 넘긴 거 말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본은 제 휴대폰에 그대로 있어요. 혹시 몰라서 백업해뒀거든요. 지연이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였어요. 여보세요. 급한 일인데 좀 물어볼 게 있어. 내부 고발자 보호법 있잖아. 그리고 녹취 증거 능력 관련해서. 지연은 1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끊고 나서 설명했어요. 공익 목적이라면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대. 다만 회사 내 정치 싸움으로 보이지 않게 프레이밍하는 게 중요하대. 직원들과 회사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를 강조해야 한대.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주총날 내가 직접 나가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어.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연이 하나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하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난 평생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방문 밖에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이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구나. 다음 날 하나는 몰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김복순과 강경수 경비반장을 만났습니다. 둘은 하나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아, 녹집 아가씨. 어떻게 된 거야? 못 본 지 오래됐네. 하나는 회사 안 상황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분위기 진짜 안 좋아.
다들 불안해 죽겠어. 그래도 회장님이 끌려 내려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복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한 번은 내가 아파서 결근했을 때 직접 병원까지 찾아오셨어.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 분이야. 경비 반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회장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분이야. 하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야. 삶이야. 다음 날 하나는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총날 제 이름을 걸고 말하겠습니다.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게 되면 난 그게 더 무서워. 하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제 인생에 관해서는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할게요.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항상 누군가의 결정을 따르기만 했어요. 어머니의 말, 사장의 지시, 세상의 시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목소리를 무기가 아니라 약속으로 쓰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윤경호 회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나가는 회장을 보며 지연이 뒤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야. 같은 시각 장태수는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이도훈, 오지훈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면 이 판은 끝나. 이도훈이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자료는 완벽합니다. 주주들도 다 준비됐고요. 연회장 안은 이미 100여 명의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서류를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옆 사람과 속닥거렸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뒤편 출입문이 열리고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음기, USB,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뒷자리 구석에 쟁반을 내려놓고 벽 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유남물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흩어지듯 나왔지만 예전만큼 크지 않았어요. 회장이 자리에 앉자 이도훈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현 경영진의 문제점을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해외 자회사 손실, 투자 실패 내역, 그리고 거액의 비용 처리 항목들. 이도훈은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특히 이 부분을 보시죠. 지난 20년간 회사 자금이 불명확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총액이 150억 원이 넘습니다. 화면에는 손녀 수색 비용이 마치 회장의 사적 유흥비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수색 활동비, 외부 용역비, 미확인 지출 같은 제목들이었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해임해도 싸지. 경영 능력이 의심스러운데. 회장은 끝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지연이 옆에서 아버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이도훈의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잡는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 중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손녀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쪽 주주 몇 명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감성팔이 그만하시죠. 회사 운영을 가족 이야기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좌석에서 하나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기 직원분이신가요?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녹즙 배달원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말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오지윤에게 황급히 속삭였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냐? 출입 금지시켰잖아. 오지윤도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하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100여 명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죠. 다리가 떨렸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우연히 회사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끌어내리고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출입 금지당했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사회자가 망설이며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틀어보시죠. 음향 담당자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윤 회장을 내린 뒤 당신이 회장이 되면 우리는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내 방식대로 하게 해주시오. 장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확하고 생생했어요. 연 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도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불법 녹취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하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걸 녹음한 이유는 제 계약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객석 한쪽에서 강경수 경비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경수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사 경비반장입니다. 일주일 전 인사본부로부터 특정 날짜의 CCTV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지윤 본부장님을 통해서요. 오지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사를 위한 개혁이야? 아니면 권력 다툼이야?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지연입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이자 윤경호 회장의 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 저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직 회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23년 동안 찾아 헤맨 우리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손녀예요. 연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객석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방에서 뒤집히는 것은 자리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남물산 본사 로비는 리모델링을 거쳐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나무 느낌의 따뜻한 마감재가 깔렸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작은 휴게 공간이 마련됐고 직원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벤치도 놓였어요. 로비 한켠 벽면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업주 윤경우 명예회장이라는 글씨 아래 회장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자리에서 회사의 미래를 보라. 5층 복지재단 사무실 문이 열리고 30살이 된 이하나가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문패에는 유남복지재단 이사 이하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구조조정 대상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예산 좀 더 늘려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돕고 싶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본사 1층 로비에 작은 테이블이 설치됐어요. 하나가 직접 나와 직원들에게 무료 녹즙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액체가 담긴 작은 컵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죠. 직원들이 하나씩 집어가며 인사했어요. 하나 이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세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하나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녹즙을 좋아해요? 선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얘기 길어. 나중에 천천히 들려줄게. 그리고 녹즙 테이블 앞에 줄을 섰습니다. 윤경우 명예회장은 이제 주 이틀에서 사흘 정도만 회사에 들렀습니다. 75살이 된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늘도 회장은 젊은 직원들과 함께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신입사원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젊은이들은 뭐가 고민이야? 신입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75살인데 아직도 적응 못해. 천천히 해. 사내 식당에서는 여전히 김복순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복순이지만 손맛만큼은 여전했어요. 메뉴판에는 재미있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순표 손녀사랑 김치찌개, 명예회장님 추천 된장찌개, 이사님 특제 비빔밥. 직원들은 그 메뉴를 보며 웃었어요. 경비실 앞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경수 경비반장이 직접 붙인 거였어요. 여긴 사람의 이야기를 지키는 곳입니다. 지연은 병원 진료와 재단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재단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환자와 직원은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살아 숨쉬는 사람이에요. 장태수는 해임과 법적 책임을 진 뒤 한적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이도우는 벌금형과 징계를 받고 이후 금융권에서 자문 역할로만 간간히 활동했어요. 오지유는 인사 관련 불법 지시 혐의로 회사를 떠났고 이후 중소기업 인사 컨설팅을 한다는 뉴스가 신문 한 줄로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로비를 지나가다가 녹즙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하나가 직원들에게 녹즙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회장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나?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오늘은 간 나쁜 사람들 대박났습니다.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도 덩달아 미소 지었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주주총회 날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흐릿하지만 진지한 표정의 하나. 그 아래 설명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자리보다 양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날. 하나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던 손, 쿵쾅거리던 심장, 그리고 100여 명의 시선. 하지만 그때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하나는 여전히 양어머니가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두 집 사이를 오가며 양가 부모를 모두 챙겼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풍겼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농담을 했어요. 넌 이제 재벌가 손녀니까 여기 반찬은 싸구려라고 해도 돼. 하나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텐 여기 밥이 제일 부자밥이에요. 주말 오후 회장과 하나는 한강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최 기사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어요. 회장이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너 만났을 때 기억나니? 내 손이 떨리던 거.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녹즙 쟁반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떨어뜨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를 지나던 어느 방문객이 녹즙 테이블에서 한 잔을 마시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팔아요? 정말 맛있네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사람들에게만 파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건 회사의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간과 심장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장이 하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숫자로만 남았을 거야. 하나는 녹즙 한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어요. 이건 저도 제 인생 다시 짜서 만든 레시피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초록빛 녹즙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한 잔에 쓴 녹즙을 끝까지 마셔낸 뒤에야 비로소 달짝지근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녹즙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이 한 회사를 그리고 한 가족을 구해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회장은 손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늘 숫자와 효율, 그리고 이익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요. 밥을 짓는 복순 아줌마, 문을 지키는 경수 아저씨, 그리고 매일 아침 녹즙 한 잔을 나르던 하나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작은 용기로 진실을 말할 때,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작은 용기의 순간,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도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